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면 기분이 살벌하죠. 이 주말이 머리가 무척 아픈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었습니다. 머리를 좀 쉬우고 세상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멀리 좀 떨어져 보려고 토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앞에 좋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가 또 써야죠. 쓰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들어 봤습니다. 주도주의 변화, 이 주도주의 변화 이걸 과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시작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움직이는 모습, 이 주도주의 변화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매우 어려운 한 주, 9월에 이제 한 주 중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이 겹쳐 있는데 이 두 주도주의 변화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나, 이걸 새로운 바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또 써야 되나. 우리가 그동안 밀었던 4개의 사각편대,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 4개의 이 섹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에 이번 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저랑 같이 지혜를 짜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주저주저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미리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83, 나스닥은 1.56, S&P 500은 1.22, 나스닥이 박살이 났죠. 시작하자부터 박살이 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우하향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가 뭘까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주말 내 다음 주 이제 전망을 할 때 주로 금요일 것은 잘 말하지 않는데 이 금요일의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왜 박살이 났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는 그날 발표될 8월 수입 물가지수 0.5%가 YY로 올랐는데 5월 이후에 최대였다. 또 물가지수에서 별로 중요치 않는 물가지수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코어 CPI, PC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PPI 이는 전달의 0.1% 상승과 시장 0.3% 예상보다도 더 오른 0.5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티한 물가 지표이지만 모든 물가 지표가 다시 반등해서 내려오다가 반등해서 다 올라와 버리는 그런 모습, 이 반등의 방향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인가. 미국의 수입 물가도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죠. 에너지, WTI 문제. 에너지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6.7%나 올랐으며 이를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수입 물가는 0.1% 하락을 했다. 결국은 에너지가 현재 물가 상승의 모든 게 주범이다. 다른 경제 지표도 대체로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죠. 미국 산업 생산은 전날보다 0.4% 올라 전월 기록과 0.7% 상승보다는 둔화되었으나 시장 예상치 0.2%보다는 웃돌았다. 전부 다 뭘 말합니까? 긴축의 추가 연장, 추가 가능성,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엔 뉴욕 제조업 지수도 8월에 1.9%를 기록해 전달의 마이너스 19.0보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게 추가로 경기를 긴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마이너스 10보다 크게 웃돈 수치이다.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이다. 굿뉴스에서 배드뉴스죠. 다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67.7로 전날 69.5와 시장 예상치 69.2를 하회했다. 소비자 심리, 그래서 수요, 즉 소비는 좀 줄고 있지만 생산이나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굉장히 뭘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직전월 3.5%에서 하락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전달 3%보다는 낮아졌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하락의 모습을 있지만 단기적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은 이것과는 다를 수 있다. 유가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이 장기화되고 있다.
앞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드러내면서 WTI 가격이 배럴당 91달러를 넘어서는 그러한 초강세로 넘어섰습니다. 마이백이 이제 90달러를 넘어갔다는 거죠. WTI가 91달러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매듭인 숫자는 뭡니까? 100이죠. 100까지 과연 갈 것인가? 이 부분 100으로 갔을 때 FOMC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자, 유가가 오른 이유는 첫째는 사우디가 감사를 한다. 사우디가 500억 달러의 추가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유가를 올릴 것이다. 그 다음에 겨울 시즌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에 대해서 침체였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매도를 쳤던 게 매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선물시장에서 주식처럼 에코프로처럼 공매도 쳤던 데들이 환매수로 돌아깎아야 된다. 매도를 쳤던 데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6가지가 함께 시장에 반영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종착점인 1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CPI나 모든 것들에게 기업 이익면의 측면에 있어서도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다음 주 이번 주죠. 19일에서 20일가 예정된 미국 FOMC 20일까지 예정된 연준의 FOMC를 대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달은 올리지 않겠지만 이제 코멘트가 중요하다. 점도표를 찍는 달인데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지 점도표의 변동이 있을지 그 다음에 11월 향후는 또 데이터 디펜스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습에 뭔가 새로운 악재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 내년에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사라뜨리고 없애버릴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9월 시장을 굉장히 어려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뭐랄까 CPI라는 긴축의 강도가 커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 성장주가 박살이 났다. 반도체라든지 성장주들이 빅테크들이 박살이 나면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이 두려움이 공포감이 월요일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우리는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시장이 이번 주에 어려움을 줄 것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요인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을 한번 봅시다. 제가 주말마다 이제 수급을 보는데 일주일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6,300억이나 갖다 파는 모습.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지금 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금융투자가 사고 있다. 금융투자는 왜 살까요? 코스피를. 뭔가 인덱스에 변화가 있거나 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덱스에서 다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개월 동안에는 외국인은 7,500억이나 마이너스로 팔았다.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도 일주일간 외국인은 3,300억이나 팔았죠. 지난 1개월 동안은 4,000억 사는 스탠스였는데 1개월 동안은 일주일 동안에는 3,000억이나 파는 모습. 최근에 와서 이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팔고 코스피는 살짝 파는 모습. 이렇다고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수급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처한다. 이 수급에 결정하는 것은 환율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경제 펀더멘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변의 환경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개가 다 뭔가 한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는 0.6% 하락을 했죠.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테슬라도 280달러를 넘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모습. 우리나라는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이 조정을 받고 반대로 포스코 그룹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정 밸런스를 맞춰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것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포스코 그룹이 지속적으로 상승의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와 포스코 그룹이 리더의 모습을 할 거로 예상했는데 반도체는 좀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쪽으로 돈이 더 몰릴 가능성. 여기에 스탠스를 두고 봐야 된다. 에코프로는 제가 봐서는 8만 10만 원이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저는 70만 원대 중후반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면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지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쉽게 뭐 50만 원, 40만 대까지 무너지지 않겠지만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관성에 의해서 추가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87자 보일 때까지는 좀 사는 것을 멈춰야 된다. 기존에 가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견디셔야죠. 견디셔서 다시 찍고 올라올 때까지 한 6개월 견디면 다시 $100, $120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혁신성이 사라진 애플은 0.42%. 애플은 혁신성이 사라졌다. 애플도 삼성전자와 걸었던 그 길의 늪속에 빠지는 거죠. 진부함의 늪속에 애플도 서서히 빠져 죽습니다. 그럼 뭔가 VXR을 하든지 삼성전자처럼 뭔가를 접든지 뭔가를 해야죠. 자동차를 하든지. 애플은 새로운 변화의 위기선상에 클리프행어 그 벼랑 끝에 서서히 와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플이 망가지니까 반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이 반등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롱숏 플레이에서 애플이 숏이 걸린 게 아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롱에 걸린 가능성,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엔비디아도 최근에 $430까지 밀리는 모습. $400가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밀리면은 큰일인데 일단은 $400 고지를 어느 날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그 호재가 지금 선반영이 된 상태이다. 가이드라인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을 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지금 박스권 하단인 $400까지 내려온 모습. 따라서 엔비디아는 $400에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갈 확률, $500 사이에 왕복 달리기를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팔지 말고 기다려야 되죠. 네,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무 좋게 봤던 비만 치료제 우상향 고랭 일라인일도 2.65% 하락, $600를 찍고 지금 조정을 받죠. $550까지 조정이 되는데 이제 한번 다시 튈 확률, 네,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치료제다. 미용과 의료가 함께 있는 것,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 그럼 글로벌 시장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비만 치료제는 우상향 고래이다. 이제 시작했다. 중장기적으로 2년 보고 눈 감고 견뎌라. 그래서 국내 거 사기 싫으면 일라인 딜리하고 뭘 사야 됩니까? 네, 노보노스크 이렇게 두 개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주제는 FOMC가 금리를 올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이 철진한 이 재료가 시장에 다시 FOMC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21일인가요? 함께 엮여지면서 FOMC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긍정적인 진로로 가지 않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퀘스천을 놓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은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동의를 했죠. 초창기에. 지금도 동의를 하는데 긴축은 끝났다. 유럽이 이미 한번 올리면서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은 긴축은 실질적으로는 끝났지만 오럴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 이 가능성도 있는 거죠. FOMC를 앞두고 주요 중앙은행 움직임으로 시장이 다소 걱정스러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장초 금리 동결과 인상으로 의견이 갈렸던 ECB가 유로존 경제가 주춤거림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4.5까지 25p를 올렸다. 하지만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밝히면서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은 오히려 우호적으로 반응하며 주가가 올랐죠. 한편 중국은 벽개운 디폴트를 일단 넘겼지만 부동산발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 위험에 시달리는 중국은 지준율을 낮추며 통화 완화 정책으로 지금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형성하고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외환 시장에도 FOMC를 주시하며 미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올린 다른 중앙은행보다도 연준이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달러 강세로 나타나는 거죠.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시장을 지금 둘로 박살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달은 점도표를 찍는데 여전히 5.6%를 가리킨다면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점도표가 2023년에 5.6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점도표가 5.6을 가리킨다면은
금리를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좀 두려운 거죠.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의 동결 확률이 96% 형성되어 있지만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35% 내로 점점 올라오지고 연준의 금리 인사할 종결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 향후 피봇 전환 여부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점도표 변화를 시장이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6월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적정금리를 5.6%로 유지한다면 11월에 25p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중립금리 논쟁과 맞물려 4.6%였던 2024년 적정금리 전도표의 변동 여부이다. 그래서 2023년 5.6의 전도표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더 찍힐지, 2024년은 적정 전도표가 4.6이었는데 이 부분이 내려올지, 따라서 23년과 24년에 FOMC의 리더들이 생각하는 그 적정금리가 얼마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러한 저의 키포인트죠. 그래서 만약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진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중립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0.5%의 실질 중립금리에 2%의 목표 물가를 더해서 2.5% 정도가 베이스라인으로 형성되며 연준의 장기 목표 금리와 일치하고 있어서 중립금리 상향은 결국 긴축의 장기화를 뜻한다. 올해 들어서 PC 물가지수를 4% 가정한다면 기본적인 물가 지표 2%에 목표 물가 상해치 2.5를 더하면 4.5% 수준이 중립적인 스탠스이다. 그렇죠. 4.5 정도가 FOMC의 중립적인 금리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5.5%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4.5 정도가 적정한데 5.5를 찍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에 생산성 향상이나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중립금리가 3.5%로 바뀐다면 5.5%선은 물가를 충분히 잡기가 힘들어져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상당한 파괴력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 구간에서 중립금리나 목표 물가를 쉽게 바꿀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은 이러한 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2024년 전도표를 의미 있게 상향할 경우 중립금리 인상 가능성이 녹아져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연준이 만족하는 물가에 보다 근접하기 이전까지는 피복과 약달러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쳐버리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중립금리가 4.5 정도면 충분한데 5.5니까 확실히 긴축을 잡기 위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이나 여러 가지 그 유통 체계의 변화, 중국의 새로운 또 낮은 그 싼 가격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금리를 자극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2024년에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를 얼마나 찍을 것인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찍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FOMC가 내년에 금리를 하락을 시킬 그런 피봇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약달러로 전환하면서 타 이머징 국가로 돈이 들어가는 이머징 국가 통화 강세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소비 심리,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 둔화세에 이어간 점은 다행이나 유가 상승으로 헤드라인의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등 하방에 대해서 경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중국 소비 및 고정투자 기대치 상회는 하였지만 고정투자 기대치가 상회는 하였지만 신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부동산발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어 인민은행의 지준을 내리는 등 완화 정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게 중국의 지준율이 지금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점도표 이야기를 2023년 5.6,
24년은 4.6인데 이게 어떻게 찍힐 것인가. 2025년은 3.4 정도 찍히는데 이 점도표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차지할 것이다. 이번 FOMC는 점도표를 어디다 찍느냐가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퀘스천으로는 미국이 생각보다 더 긴축을 빨리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금 어떤 물가 관련 지표들이 전부 다 금리를 추가로 긴축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이냐 아니면 트렌드가 꺾이느냐 이러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어렵다. 그렇지만 일단 생각보다 더 쉽게 미국 FOMC가 긴축을 완화시키거나 피벗을 인정해주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글로벌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코스닥을 돈을 빨아가는 그런 모습. 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움직이는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증시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 방법은 펀더멘탈로 돌파한다는 기본 전략뿐인데 지난주 국내 증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시장별로 온도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죠. 온도차의 주요 원인은 주도주의 성과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이익 턴라운드가 함께 주가도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이 수급 강도가 약화되면서 하락을 하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도세 매물 해프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익적인 측면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엮이는 에코프로 형제들의 하락으로 인한 코스닥 하락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노보주들의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달라진 시장 환경에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증시 난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죠. 글로벌 증시가 박스권 속으로 갇혀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 시장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상승으로 인한 추가 긴축 가능성,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FOMC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난주였습니다. 따라서 주도 테마주에 속한 종목이나 펀더멘탈 매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압축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 주도 테마주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 펀더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펀더멘탈 개선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반도체주가 보인다.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긴축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박살이 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별을 보면 8월부터는 코스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 파란 막대기가 코스피입니다. 이 회색 막대기를 이기는 거죠. ETF, AUM 추이를 봐도 투자 관심과 반도체는 좋아지고 2차 전지는 낮아지는 모습,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도체 ETF는 올라가고 2차 전지 ETF는 낮아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주제인 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일시적인 거냐, 중장기적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저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스닥의 주력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 카페 친구들이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서는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포트를 약간 변환시키거나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리딩했는데 반도체 반등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속성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반도체는 지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가장 먼저 알리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비중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설명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크고 실적이 역성장하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올해 상반기가 그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특정 업종, 여기서 2차전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종목으로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8월 조정은 주식시장이 정상화된 과정에서 불가피했다. 그래서 쏠렸던 것들을 다시 잡아오는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8월이었다. 9월도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13일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나 올랐다. 3.3이 지난달이었는데 3%대가 깨지고 2%대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첫 번째 삼성전자 실적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걸 먼저 들고 나옵니다. 먼저 이제 단기 고점을 봤다는 인식하에 이날 발표된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죠. CPI가 발표된 날 10월부터 발표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5개 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코스피 12개월 예상퍼는 10.7배로 많이 내려오죠.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실적은 10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 드라이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실적 시즌을 곧 가져온 8월 이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3분기는 50.8조 원에서 49.8조 원으로 하향이 됐고 4분기에는 49.5조에서 48.1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하향을 주도를 했기 때문이죠. 같은 기간 그러나 삼성전자는 3분기 8.4조에서 8.6조 원으로 4분기 4.3조에서 4.4조 원으로 각각 실적을 우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3분기 8.4조 이익에서 8.6조 원, 4분기는 4.3조에서 4.4조 원으로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기대치를 넘어서는 살짝 우상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반도체를 지금 사야 되느냐, 이게 코스피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돌아섰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첫째 2024년 종목장은 끝났다. 종목장은 끝났다. 올 1분기와 2분기 삼성전자와 영업이익이 6천억 대까지 추락하면서 2분기에 시가총액이 20%나 되는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지 않았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반전이 됐다. 올해 컨센서스 방향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1%대에서 3분기에는 6%대, 4분기에는 다시 9%대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두 자릿수까지로 복귀할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영업이익 절대 수치는 내년 3분기에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조 같은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바닥 1조 원대까지 찍다가 6천원대까지 빠졌다가 2분기 6천억대까지 빠져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럴 때가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군함이 움직이면 잔챙이 배들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장은 이제 서서히 끝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인다면 연중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 보인다. 코스피가 8월초 2667에서 더 오르지 못했던 건 7월초 주식시장이 수급이 2차전지로 분산되면서 꺾였다는 거죠. 6월 말 비준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1.8%였고 포스코홀딩스는 1.7%밖에 안 됐다는 거죠. 7월 한 달 삼성전자가 3.3%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가 65.4%를 상승해도 이 시총 비중이 21.8%가 됐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확실히 오르는 게 코스피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9월, 10월에 다가왔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는 수급 주도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에 사로잡혀 7월과 8월에 코스피를 각각 3.5조 원, 3.3조 원 순매수했지만 지금 개인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다. 추가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7월 1.2% 증가했던 활동 계좌 수는 8월은 0.7% 증가한 데 그쳤고 고객 예탁금은 7월 4.1조 증가한 뒤 8월에는 곧바로 4.4조 원이 감소할 정도로 시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누구의 자금 사정? 개인의 자금 사정. 금융당국이 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작년 말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뒤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이자를 유예를 해왔다. 14일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을 우려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꺾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뭔가 자금을 쪼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좀 빼서 뭔가 빚을 갚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시장을 움직일 유일한 것은 외국인의 자금 사정밖에 없다는 거죠. 자금 수급이. 9월은 전환기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가중치가 달라지고 있다. 변화를 반영해서 10월엔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수를 말하는 거죠. 지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이슈한 반도체 대형주들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꺾이면서 과연 이러한 논리가 이번 주에도 과연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션 마크라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 삼성전자도 하락. 그 다음에 시장을 그동안 리딩했던 개별 종목들, 테마주도 하락. 이 두 가지가 온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한 주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일단 정리를 했다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 이익 상승 전망을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확실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발은 후공정이었는데, 네, 스마트 패키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패키징 관련된 것들은 후공정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결국 전공정이라는 거죠. 네,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 여기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증착 쪽 그동안 쩔어있던 애들들, 그 다음에 연마에 관련된 것들,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재료에 관련된 들 같은데, 여기는 장비에 관련된 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지금도 이거 안 붙여놓으신 분 있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붙여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정말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뭔가 시장의 변화를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기속적으로 투자했던 사각편대들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리더는 뭔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줘야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듣는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된다. 향후 투자 전략은 관심 종목, 추가 긴축 선언 가능성 여부에 목을 매달 것이다. 9월 FOMC를 두고 한 이야기죠. 8월 CPI 지표는 예상치대로 부합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안정세를 보이던 각종 물가 지표들이 전월 대비 수치가 다시 튀어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을 더 잘 반영한 것은 낮게 나온 이전 수치들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튀어나올 8월 수치들 있죠. 어느 쪽에 가중치를 줄지가 참 어렵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다. 파월도 잭슨홀에서 다시 안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긴축 효과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 논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3분기 지표들이 웬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고서야 연준이 갑자기 추가 긴축을 선언할 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 상반기 내내 금리를 이 높은 중금리 수준 높은 5%, 5.5%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이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죠. 따라서 오히려 겨울로 갈수록 더 긴축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이번 가을에 승부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가을에 긴축이 좀 쉬어갈 가능성인데 11월이니까 이제 겨울로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연준이가 시차를 두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겨울에 있다는 거죠. 시차 효과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강하다면 물가 관련 지표들이, 그러면 파월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죠. 아마도 긴축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치 2028년에 연준 정책이 완화와 긴축을 정신없이 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가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추가로 긴축을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날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0월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 가을에 승부를 내야 되고 겨울은 쉬어야 될 것 같다. 11월 이후는. 따라서 투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겨울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작은 기회라도 가을에 승부를 내야 된다. 시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뭘 승부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래서 눈에 일단 들어온 것은 포스코 그룹은 한두 종목 가지고 가야 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제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 대형주에서 산다면 좀 많이 좀 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꺾여 내려가겠지만 실적이 턴 올라운드 한다는데 이걸 안 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포스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좀 살짝 자기 포트의 4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형주를 좀 포함하자.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를 포함하자. 오케이. 이 부분까지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각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약바이오, HBM, AI, 로봇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잔뜩 사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결론은 기다려야 한다. 눈을 감고 견디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야죠. 그 기간은 내년 1분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연말까지는 좋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팔고 바닥에서 사는 방법. 오케이. 이게 1번 안. 나는 이것저것 맞힐 수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견딘다. 2번 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얍삽하게 한 30% 반 팔고 반은 견디고 이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그게 얍삽하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노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HBM, AI주들 한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이 돈으로 코스피 대형 우량주를 좀 사줘야 되고 나머지 70%는 죽더라도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얍삽하게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게 이제 지난 3월까지 오르고 6개월간 쉬었다가 오른 거죠. 6개월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한 20%, 30%, 거의 50% 빠질 때 다 떨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이익을 줬는데 이것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카페에서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원까지 무조건 온다, 견디자, 이를 악물어라. 그런데 막상 20만 원이 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 중간에서 다 매도했다는 거, 셀했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견디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견디는 자에게 여기서 50% 수익을 준 거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0%는 팔고 70%를 가지고 견뎌라. 30%는 대형 우량주 포스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오케이. 제 결론은 심플합니다. 다음 주 추천 종목은 제가 네이버 카페,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주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치고 들어오십시오. 다음 주에 주간 테마 캘린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주간 매크로 캘린더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잘라서 보십시오. 삼성증권이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과 투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아셨죠? 네. 좋은 카페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면 30% 정도는 그 사각편대에서 팔아서 대형 우량주로 가고 70%는 이 악물고 견뎌라. 6개월 견디면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장입니다. 자주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자주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